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곧바로 그 다음 날에 신병 확보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서 자신도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어떤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혐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타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첫 번째 포인트가 그 50억 원 상당의 그 퇴직금을 받은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이거는 50억 상당의 뇌물 공유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본 것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뇌물이 더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동규 측에게 흘러 들어간 750억 상당의 뇌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750억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중에 일부 돈을 이미 지급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아서 큰 카테고리에서 뇌물죄 항목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임, 업무상 배임이고 이득액이 이제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다음에 성남 시민들에게 갔어야 되는 1,100억 원 상당의 그런 경제적 이득을 예.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러한 업무상 배임의 주범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인데, 그러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한 55억 원 상당 같은 경우는 그 용처에 대한 소명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빌렸다. 대여금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사로부터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다. 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범죄를 의심하고 있고, 예.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피의자가 뭐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예. 배임, 뇌물, 그리고 배임 횡령, 뇌물에 대한 혐의 이제 각각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저희가 같은 사건 큐브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은 당초 이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 한 차례 조사하고 구속 수사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을 왜 청구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 혐의들이 횡령, 배임, 그리고 뇌물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혐의 액수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범죄들은 뭐 여느 범죄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 내용이었던, 혐의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사 자체가 이제 이 설계 과정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설계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판을 짰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정 회계사가 검찰에 다량의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나 정황들이 확보가 이미 된 상태고, 그리고 설계 순서를 굳이 따지면 이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 순서인데, 이게 또 역순으로 들어갔을 때 수사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렇다면 김만배 씨를 소환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런 경우는 뭐 소환을 거듭해서 해가지고 오히려 방어할 기회라든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신문 과정에서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혐의를 예. 더 구체화해서 한 번 소환만에 구속하는 이 전략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수사도 그 맥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는 걸 알고 이제 일부러 거짓을 흘린 것이다라는 어떤 김만배 씨 해명이나
기존의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김만배 씨의 태도랄까요? 이런 태도도 이번 구속수사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영향이 있겠죠.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라는 그 녹취록은 결국 김만배와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그런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훨씬 전에 나눴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뭐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또는 유동규 기획본부장 쪽에 뭉칫돈을 제공했다. 한 그 경위에 대한 예. 그런 어떤 당사자들의 대화가 담겨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나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그런 관련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네. 그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내가 사실은 뭐 750억 상당의 자금을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게 맞고 예. 내 죄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갔으면은 영장 청구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경제 범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득액이 뭐 100억이 넘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중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특정을 해서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작업을 수사 중에 하려면 결국은 당사자의 협조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대단히 크거든요. 예.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범죄 일람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수월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계속 발뺌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서 보통 이렇게 이제 경제 범죄, 뭐 사기나 업무상 배임 이런 특경법 이제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의외로 그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다 하고 이제 기소하면서 영장 청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에 협조를 받으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뭔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뭔가 본인의 행위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뒤로는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취해서 예. 말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인멸 도주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저희가 전해드리면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보통은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판,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나서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할 이제 권리가 있는데 예.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수사 기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한 질문에서 무언가 피해자 답변 중에 반박을 할 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자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당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르지 않냐 예.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의 이제 변호를 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김만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어떤 항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설계 어떤 과정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인물의 어떤 순서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김만배 씨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수사의 향방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 즉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짚어주신다면요. 유동규 씨 구속과 수사를 통해서 이미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유동규 씨가 이 설계에서 공적 영역을 담당해서 결국에 이 설계를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작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서 또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그런 혐의를 받는 인물이 됐는데 예. 유동규 씨는 뭐 다른 민간 자본 측 인물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기획본부장이었단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물론 공사는 공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반 기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근에 성남시의회가 문제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 이 공사 자체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기획하고 성남시의회가 승인했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의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적격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가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은 네. 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개 기업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탄생시키고 운영시켰던 네. 공공 쪽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죠. 예. 그러면 특히 이제 배임 혐의에서도 굉장히 뾰족하게 혐의들이 나오는 것이 이 개발은 개발의 특징상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처음에 검토가 되었고 파일에서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력한 정황입니다. 물론 이 삭제가 된 과정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남시, 성남시의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로비 정황까지 나왔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사적 친분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구조에서 이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고 나중에 또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측근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윗선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꼭 죄가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김만배 씨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위치에 따르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집단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동규 씨 혼자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있었던 과정을 조감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술에서 또 그것이 거짓 진술이라 할지라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남욱 씨 같은 경우도 더 등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수사 이것은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짚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전망 들어봤고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그 발부 여부는 내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곧 귀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일부 언론에 이제 입을 열기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 대목도 짚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일단은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만배 씨에게 직접적으로 로비 규모라든지 대상을 들은 인물입니다. 뭐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진술한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50억 클럽의 존재 그리고 유동규 지분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로 뒷받침해주는 듯한 그런 진술들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귀국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강력한 키맨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글쎄요 이 내부에서 이들이 다 함께 그냥 딱 같은 뜻으로 언제나 뭉쳐서 다녔던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5년경 한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했고 이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남욱 씨하고 이제 김만배 씨 간에 어떤 주도권 쟁탈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해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치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허위 이런 걸 진술할 위험이 있지만 수사당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동규 씨라든지 김만배 씨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실 규명에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로비 비용 350억 원에 대해서 7명에게 50억 원씩 준다는 것이라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돈을 받은 7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분들이라는 대목. 요건 이제 앞서서 김수인 평론가께서 50억 클럽 관련된 얘기해 주실 때 저희가 부가적인 설명으로 더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주인을 두고요. 이게 저희가 실소유주 관련된 거 많이 짚어보면서 천화동인 1호 주인을 두고 김만배 씨는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정영학 씨의 그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어제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그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녹취록 속에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지금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두 가지 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그분으로 지칭을 한 거다. 그 정도 선까지다라는 게 있고 또 다른 인물이다. 제3자다. 예,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선이라든지 이쪽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남욱 씨가 언급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이 사건에서 또 주요 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 씨가 아니라 이제 남욱 씨가 언급한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답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건지 혹은 나도 모른다 이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동규 씨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욱 씨의 설명에 따르면은 김만배와 유동규 이 두 사람 간의 호칭은 호영호재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뭐 그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렇게 일컫지는 않는다. 유동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사실에 대한 충실한 진술인지 아니면 묘한 여지를 둠으로써 어떤 본인의 입지를 위한 안전을 위한 저울질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또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분 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일부러 그분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좀 약간 비꼬듯이 쓸 수도 있고 왜 나쁜 의미로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에도 뭐 남편이나 부인인데 밖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에 가면 오히려 굉장히 막대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은 참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싣기보다는 좀 수사가 더 진행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나야 될 부분, 규명돼야 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물들의 어떤 언급과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욱 변호사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도 짚어주신다면 이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만배 씨나 유동규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이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해서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러한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진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이 조사에 참여가 결국은 기존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의 관계자들이 보통은 다 싸그리 다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보통 재판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변론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의 어떤 그런 사건에 이제 뭐 유동규나 그다음에 뭐 남욱 변호사의 그런 진술은 그 김만배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런 진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사건에 서로의 증언들이 어떤 주요 증거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변론을 이제 중간에 분리하고 병합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사건도. 그래서 결국은 남욱 변호사의 그런 귀국 이러한 것은 향후 수사에 어떤 탄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일 진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건 큐브에서는 매일매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